2026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의 1등급 비율은 3.11%를 기록했습니다. 절대평가가 돌등 이래 역대 최저치, 말 그대로 불수능을 넘어선 용암수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영어 지문이 외계어 같았다라고 울분을 토했고 결국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평가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육부의 감사 결과 소위 일타 강사들의 사설 모의고사와 지문이 겹치는 걸 좀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제 막판에 무려 19개의 문항을 무더기로 교체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잡으려다가 난이도 조절이라는 본질을 놓쳐버린 셈이죠. 그리고 며칠 전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 수능 영어 지문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들겠다고 하고요. 사교육 업체의 적중 마케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세상에 없던 지문을 AI로 찍어내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 대책은 불수능을 끌 소방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불씨가 될까요?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모인 세 분 중에 20년차 수능 출제위원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리님 혹시 수능 출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요? 네. 아유, 저희 아들이 수능 보는 거를 걱정만 해봤지. 제가 출제를 설마 해봤겠어요. 네네. 저도 해본 적은 없고요. 네. 어. 노바님한테는 답변 드릴 기회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아까도 이제 한번 언급드렸지만, 이제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밝혀진 게 막판에 문항을 엄청나게 많이 교체해서였습니다. 전체 45문항이 이제 영어 과목에 있으니까 19문항, 거의 절반 가까이를 합숙 후반부에 갈아엎었다는 뜻인데 이 일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지 알기 위해서는 좀 실제 출제위원의 출제 과정을 제가 설명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평가원에서 대상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위원 하실래요? 라고 이제 질문이 오고 네 라고 수락을 하면은 선발이 되는 거고요. 선발이 되면 이제 본인이 이제 출제하고 싶은 문제를 대략 2배수 정도로 이제 준비해서 가져옵니다. 꼭 2배수는 아니기도 해요. 정해진 건 아니지만 더 준비할 수도 있고 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약 6주간의 감금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주소를 얘기하면 제가 잡혀갈까봐 말은 못하지만 아무튼 일반적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로 알고 있어요. 그 6주 동안에는 당연히 외부가 연락은 안 됩니다. 모든 통신기기는 압수당하고 짐 검사는 당연하고요. 만약 출제원이 교수라면 이유는 밝히지 못한 채 모든 강의를 중단하고 휴강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연히 눈치채지만 그냥 알면서도 이제 쉬시라는 거죠. 처음 강구되고 딱 일주일 동안은 출제위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자고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출제위원은 좀 교수들이 많아서 그 분야에 학문의 조예가 있고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맞다고 싸우는 과정이 꽤나 오래 지속됩니다. 물론 교수들 사이에서도 권위와 경륜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제 문제가 채택되는 비율이 다른 것은 부정하기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 평가원에서 EBS 연계율을 높인다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좀 유명무실하긴 합니다. 실제로는 사진을 하나 첨부했다고 연계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출제원이 우기기만 한다면 EBS 연계 정도는 그냥 무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담당 과목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끝내고 나면 이제 검토 과정이 시작입니다. 다른 과목의 출제위원들이나 검토만을 위해 선발된 검토위원들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폐기되는 문제도 많고 이 부분에서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검토위원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 문제가 폐기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수가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2004년 수능에 최초의 복수 정답, 소위 미궁의 문 사태가 일어나서 지금은 검토위원들의 검토가 빡세다고 합니다. 출제 오류가 있거나 난이도 조절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사교육 등 시중에 이미 비슷한 문제가 있거나 이 사유별로 문제가 폐기되는데요.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수능 영어 문항의 무더기 교체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이었습니다. 시중의 유명 학원이나 일타 강사들의 교재와 지문이 조금이라도 비슷하면 무조건 배제하겠다라는 강력한 원칙이 적용된 건데요. 결국 이제 이렇게 기존의 영문학 원서나 논문을 가져오는 방식으로는 이 검증을 통과하기가 불가능해지자 출제위원들이 맨땅 헤딩하듯 지문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AI를 이용해 문제를 출제하겠다라는 교육부의 발표였습니다. 노바님, 전에 이제 출제위원 대신에 AI를 통해 출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셨었잖아요. AI가 출제위원들보다 어떤 부분에서 더 나을 것 같은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그 수능 출제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오래되고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 논의를 많이 거쳐서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AI가 혹시 이런 문제들을 다 이제 습득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 출제위원들이 이제 고민하는 많은 문제들을 AI가 대신해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또 들고, 네네. 예전에 그런 얘기는 좀 있었어요. 이게 수능이 너무 출제하기 어렵고 하니까 문제은행식으로 수많은 문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중에서 적당한 문제를 뽑아서 이제 뭐 물론 이제 과목 내에서의 분야 배정은 다 이제 고려를 하겠지만 임의로 선정된 그 문제들을 그대로 써먹자, 출제적으로 하자라는 그런 뭐도 있었는데, 뭐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사람들은 그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수없이 많이 풀어보고 나름대로 해서 이제 어떤 시험을 보듯이 이제 어쨌든 이 수능 문제들도 능력 것이겠지만 어쨌든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는 사람이 유리한, 어떻게 보면 공부를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많은 문제들을 다 풀어보고 하면은. 그런데 어쨌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적절히 뽑아서 문제를 출제를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검정위원들이 이제 문제의 오류를 혹시나 있나 해서 찾아보고 한다면 그 출제위원들을 대거 동원해서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또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출제위원들의 비밀 유지라든지 이런 거 사실 쉽지 않은데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임의로 딱 선택해서 나온다면 누구도 모르니까 마지막 검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자기가 출제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선택될지는 모르고 다만 선정된 문제에 대해서만 이제 검토를 하는 거니까 이 비밀이 누설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아까 얼핏 그런 얘기도 있지만 출제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요. 문제들을. 나 이번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들을 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은 그게 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가서 닥치다 보면 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기 전에 어떤 문제를 낼지 준비를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걸 요구를 해요. 준비를 해오라라든지 이건 혹시 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전에 문제를 생각을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곧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비밀이 누설될 수도 있다는 거야. 중요한, 나 이런 문제를 한번 낼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주변에 이렇게 흘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문제은행으로 하면은 이런 문제들 사고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는 기존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 놨고 그 기본 틀들이 있어요. 그래서 AI에게 이것을 학습을 시키면, 뭐 굳이 학습 따로 안 시켜도 돼. 그냥 문제 쫙 넣어놓으면 쪼르륵 하고 또 각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해설도 이 AI가 다 학습을 하면은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모든 문제들을 AI는 다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 노바님 말씀은 평가원이 말한 것보다 조금 한 발 더 나아진 거네요. 왜냐하면 평가원은 지문 생성 그리고 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AI를 쓰겠다라고 했는데 노바님은 그거에 더해서 문제를 생성하는 것까지도 AI를 맡길 수 있겠다. 예. 그럼 노바님 생각에는 이제 문제은행 아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만약 문제은행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문제은행 중에 이미 쓰인 문제들도 있겠지만 안 쓰인 문제들도 있잖아요. 이 안 쓰인 문제들이 만약에 유출이 된다. 그럼 이건 좀 치명적이지 않나요? 안 쓰인 문제가 유출된다? 문제은행 중에 현재 아직 안 쓰인 문제가 있다면은 미래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만약 유출이 된다면은 그럼 조금 수능이 그만큼 보안이 엄격한데. 근데 이제 사실 문제은행의 문제는 유출된다는 전제를 깔아버리면 말을 할 수가 없죠. 아. 이거는 철저하게 근거에 보완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문제은행식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놔서 그 안에 일부가 유출이 돼서 봐도 그것이 그 해에, 그 당시에 어떤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공부했다? 그럼 이건 당연히 합격이 돼야 돼. 그 많은 문제들을 다 공부할 정도면 무지하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문제은행이 클수록 이것은 굉장히 안전한 제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일단 지문 생성과 이제 노바님 문제 출제까지 얘기를 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AI가 어떻게 글을 만들어내는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제리님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AI가 쓴 텍스트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셨을 때 AI가 답변이나 글을 생성해낼 때 어떤 원리로 이제 작동하는지 또 단순한 답변을 생성할 때와 논리적인 글이나 문제를 생성할 때 작동 원리 같은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AI가 지금 말하는 이제 AI는 이제 LLM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LLM이 생성하는 거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건 지문을 만들던 1 더하기 1을 계산을 하던 그거는 그동안 쌓인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인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네네네. 예, 결국 1 더하기 1 다음에는 주로 이퀄 2가 나왔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생성을 물론 이제 거기에 랜덤 넘버를 좀 랜덤 시드라고 하는데 그걸 좀 넣어서 하긴 하죠. 그래서 좀 의외성을 주긴 하는데 생성하는 방식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 내용을 듣고서 문제를 AI가 내는 것 자체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방금 노바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문제은행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AI가 보고서 그거에 이제 변경을 가해서 뭐 출제위원이 고르든 아니면 AI가 고르든 어쨌든 고른 다음에 문제은행에 있는 지문이나 이게 똑같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학습을 할 수가 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답을 외워버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AI가 충분히 지문을 바꾸거나 약간의 뭐 숫자를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약간의 의외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쓰면은 저는 AI가 되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이번에 문제가 이제 저는 사실 뭐 수능하고는 수능 본 적이 없는 세대다 보니까 이거 나이가 공개되겠네. 네. 수능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이번 주제 얘기를 듣고서 한번 찾아봤어요 기사를. 그러니까 이제 원래 문항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특정 문제들이 그 뭐 학원 강사분들에 의해서 미리 좀 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유형이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들어서 사실은 거기서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순간 짧은 순간 안에 그걸 많이 바꾸는 거예요. 19문제를 바꾼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제가 아까도 이제 그 로켓님이 질문 주셨다시피 네네. 수능 출제위원 생활을 해봤냐? 네.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비슷한 걸 해본 적 있죠. 뭐죠? 군대에 가서 아무런 외부 통신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경우. 네. 약간은 비슷해요. 또는 이제 사실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보안을 많이 하죠. 인터넷 같은 거 쓰거나 IT 시스템을 쓰면 보안을 많이 하죠. 금융권 같은 데는 이제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하는 내부망에 가면 인터넷이 안 되는 식의 시스템들을 만들어놔요. 수능 출제위원들의 심정이 어떨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딱 그 심정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아무것도 인터넷도 안 되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갖고 뭔가 문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문제를 거의 20개를 바꿨다? 거의 멘붕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계였을 거고 그게 어려움이었을 거고 그런 경우라면 AI가 의외성을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예, 뭐 아까 이제 질문은 사실은 이제 AI의 생성 원리를 물어보셨는데 생성 원리는 가장 높은 확률에 기반을 하게 돼 있고요. 다만 그런 의외성을 주는 경우는 정말 많은 확률을 고려해서 AI가 답변을 주기 때문에 예, 문제은행 플러스 AI 방식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노바님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교육 방식과 시험 방식 자체가 조금 문제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식을 체크하려고 하는 방식이고 AI 시대에 필요한 거는 이런 지식 체크가 아니라 문제를 스스로 정의할 줄 알고 문제를 풀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미리 알려진 문제들을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그 문제들을 시험을 내서 이렇게 푼다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가서 AI 시대에 앞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그 다음에 지식들은 다 AI가 제공을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지식은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환경을 계속 접하면서 거기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세대의 앞으로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떤 테스트를 하고 싶다면 그런 역량을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식 테스트란 말이죠. 근데 지식 테스트에다가 AI라고 하는 최신 기술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사를 돌아봤을 때 어떤 기존의 레거시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새로운 기술로 해결하는 경우는 저는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달리는데 말이 좀 불편해. 네. 그리고 거기다가 안장을 바꾸면 말이 편해질까? 아니죠. 아니죠. 네. 자동차가 나와버리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지금 교육 방식을 AI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새로운 방식의 테스트라든가 새로운 방식의 채용, 새로운 방식의 사회 진출 이런 방식으로 저는 바뀔 것 같은데 네. 라고 그렇게 좀 약간은 좀 오늘 주제를 좀 벗어난 것 같지만 네네네. 저는 교육 문제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수능이란 것도 원래는 학력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이 학력고사가 너무 암기를 측정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암기하느냐를 측정하는 게 좀 비판이 많이 거셌어서 이제 학생의 사고력을 측정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도입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새로운 유형, 기존에 없었던 문제를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유형이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 또다시 수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무언가 새로운 측정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사실 지금 좋은 얘기 하셨는데 좋은 얘기 하신 거예요. 네네네.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 이유가 지식 암기 위주의 그 테스트를 바꾸기 위해서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왜 문제가 유출됐다고 문제를 바꿔요? 수능 문제인데 그러면 안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부모님들이 네네. 너무 투머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네네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학습을 시키려고 마치 음. 자기 자녀들을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듯이 이렇게 시키는데 그런 식의 지식을 외우고 답변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월등히 우세하거든요. 네. 지식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거를 답변하는 방식 그거는 AI가 인간보다 100배, 1000배 우수할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자꾸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수능이 어느 정도 학력고사보다는 좀 다양성과 문제 뭐 인식, 문제 인지 능력, 해결 능력 등등을 넣긴 넣는데 그 다양성들을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원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통해서 그거를 다 학습을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는 안 된다. 그 풀로는 안 된다. 풀을 키웠는데 네. 그 풀을 아마 훨씬 더 크게 해야 될 거다. 네. 근데 그거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거 지식 교육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약간 중간에 그 과도기적 과정으로 노바님이 제시해준 방식대로 많은 양의 문제 은행과 그거를 AI로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주는 방식 이게 저는 과도기적으로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노바님이 살짝 언급하셨던 것처럼 뭔가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기존에 내가 출제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 은행에 미리 문제를 만들어 놓고 그런 문제를 만들어 놔서 이제 좀 더 출제 과정에서 편의가 있을 수 있도록 한 거였는데 근데 AI한테 그런 걸 학습을 시킬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뭐 지금의 네. 기존에 나와 있던 모든 문제들을 네. 다 AI가 네. 이제 학습을 시킨다고 할까? 네. 다 입력을 시키면 그 유사한 문제 만들어줘 하면은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수능이 과연 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뭐 인간을 테스트할 때 어떻게 테스트를 해야 되느냐? 어떤 이런 문제가 좀 결부되기도 하는데 수능은 엄격히 얘기하면 수학 능력 검사잖아요. 네네. 예전에 처음에 이거 약간 네네. 여담으로 네네. 수학 능력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네네. 아하 이거 수학 능력 수학을 잘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매스를 잘해야 된다. 예, 예. 처음에 이 용어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 수학, 네, 매스. 매스매틱 그쪽으로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말 그대로 그 이제 코미디 같은 얘기였지만 나중에 보니까 되게 참신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학력고사에서는 단순 암기에서 생각하는 문제로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뭐냐 어떤 새로운 문제를 접했을 때 또는 어떤 주어진 자료를 접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풀었느냐 뭐 하여간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어떤 기본 지식이 있는데 어떤 새로운 문제 닥쳤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것을 적응을 할 거냐 풀이를 할 거냐 새로운 그 어떤 방법을 해결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수학 능력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유형을 만나더라도 얼마나 잘 풀 수 오케이, 있는지 오케이. 이걸 측정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경험이 없었어도 네. 새로운 문제여도 음. 풀 수 있는 능력, 네.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였는데 사실 이것이 하다 보니까 점점 또 편의성 이쪽으로 가면서 또 수학 능력도 이거 공부하면 해결할 수 있다. 내지는 약간 많은 문제를 답하다 보니 이게 능력, 수학 능력을 할 수 있는 적이 다 된다. 약간 숙제 그 첫 취지가 약간 바뀌긴 한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문제. 이건 사실 내기가 쉽진 않거든. 그게 이제 저도 그 생각인데 새로운 문제를 내야 결국 아까 말했던 진짜 학생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스스로 이게 이런 문제구나. 그 다음에 생각하고 답을 내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자면 사실은 첫 번째로 시간을 좀 많이 줘야죠. 문제 푸는 시간을. 그러면 제가 생각컨대는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 한 5문제 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대학교에서 수학 과목 들을 때 대학교에서 보통 한 2-3문제 내잖아요. 그걸 이제 거의 뭐 2시간 동안 내내 풀고 하는데 그렇게 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내게 되면 아주 큰 논란이 그렇죠. 용암 수능 수준이 아니라 거의 화산 논란이 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원래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하자면 너무 큰 논란이다 보니 약간 이제 약하게 한 거고 그래서 또 교과서 내에서 결국 내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열려있던 주제나 어떤 그 문제 이런 선전을 할 때 이게 내용을 저기를 할 때는 무제한이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수학을 하든 영어를 하든 뭐 완전 그동안에 없었던 유형의 문제도 좋고 없었던 텍스트도 좋고 뭐 이건 저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려있고 하니까 그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생소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너무 열려있다. 그러니까 교과서 내에서 하자. 뭐 이런저런 거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 교과서에서란 얘기니까 갑자기 막 가슴 아픈 거가 떠오르네요. 왜요? 저는 학력고사 세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학력고사 잘 본 그 저희 선배겠죠. 선배들이 항상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1등한 학생들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당시는 정말 되게 순수한 학생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교과서만 공부하면 되는구나. 교과서를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교과서에 있는 문제랑은 전혀 다른 문제가 그러니까 물론 뭐 유형은 같은 거고 그걸 어렵게 꾸긴 꾸었겠죠. 근데 짧은 시간 내에 수학 같은 경우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학력고사 당시에 1.5분 내지는 2분 내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보고서 내가 인식해가지고 이게 문제구나. 그 다음에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기에는 불가능했었어요. 수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수능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수능이 저도 뭐 수학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 2분, 3분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 시간이 배정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풀어본 경우는 저도 수학은 옛날에 좀 했으니까 풀어보면 시간이 몇 시간이 필요해 그 문제를 다 풀려면. 그러니까 실제로 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방법으로 전혀 새로운 문제 대하듯이 생각하면서 풀면은 이건 몇 시간을 줘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봐서 탁 보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A 방법, B 방법, C 방법 탁 봐야 돼. 이게 안 뜨면 아예 그 문제를 손을 대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변명 같지만 제가 처음에 학력고사를 실패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진짜로 학력고사장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나는 문제를 풀어야지. 나는 공식만 다 외우고 간다. 진짜 공식은 다 외우고 이렇게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전혀 새로운 유형이더라고요. 그 유형을 생각하기에는 2분 안에 푸는 거는 불가능하더라. 근데 아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대학교 와서 이제 수학을 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대학교에서 수학은 진짜 한 3문제 내고 3시간 동안 풀라라고 하니까 그렇게 내는 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푸는 게 충분한 시간을 생각을 하게 하고 하는 시간을 주는 게 물론 이제 수능은 좀 불가능하겠지만 저는 이제 수능 세대거든요. 두 분과 다르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21번, 29번, 30번 이 세 가지가 고난도 문제예요. 번호도 있어요. 네, 딱 이제 문항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그냥 기계적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보통 10초, 5초 컷을 내고 오 마이 갓. 그리고 나머지 21번, 29번, 30번에 투자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나머지 문제를 빠르게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토익 영어 시험은 그렇게 봤었는데 네. 수학을 그렇게 본다는 게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는 이 엄마 파워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결과적으로 이 교육의 덕이다 네. 또는 엄마 맞죠? 덕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사실 처음에 수능이 나왔을 때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 기본 지식만 알고 이렇게 응용력이 있으면은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까지 다 공부를 시키는 거야.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유형을 미리 시키는 수많은 거잖아요. 모의고사, 모의 시험 네네. 이걸 통해서 네. 그 유형을 다 알아서 탁 보면 탁락탁락나게.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원래는 풀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없이 그냥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문제를 익숙한 문제로 만들어 오케이, 버려서 오케이. 풀어게 한다는 게 사실 좀 그게 교육 과정의 취지와는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런데 엄마의 욕심 때문에 그건 어떤 형태로 하든 네. 다 그 연습을 통해서 네. 이게 엄마들이 그쵸. 저기 시켜서 네네. 하루에 10시간씩 공부시켜서 그걸 다 뚫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의 엄마도 그래요. 누구인지 얘기하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네. 우리 아들의 엄마 이거 편집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래서 어떻든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든 네. 만들어진 영재란 말이 있듯이 네네. 이게 만들어. 근데 어떤 그 덕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지도 모르긴 하지만 진짜 엄마들의 그 성화라고 할까? 이게 대단해요. 교육열. 교육열이요. 그 점은 진짜 그래서 공감해요. 수능의 원래 취지가 사실 무색하게 요즘에는 이제 되게 그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차라리 저기 그래서 수많은 그 문제원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우리가 풀 수 있게 물론 그것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수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저희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운에 맡긴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AI가 만들어 놓은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만들 수가 있고 어떤 것이 선정이 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제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문제를 만드는 팁 같은 게 있는 건가요? AI한테 어떤 걸 학습시킨다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예. 사실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묻고 싶은 게 있고 그것을 어떤 재료를 갖다가 더 씌우는 거야. 이 옷을 입혀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어떤 우리 뼈다라고 할까? 딱 묻고 싶은 그게 있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어떤 문제를 만들어 놓는 건데 이 살을 붙이는 과정에서 혹시 오류가 생기거나 뭐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살쪘네. 뼈가 안 보여. 근데 그 묻고 싶다는 게 예를 들어 수학으로 치면 특정한 유형 같은 건가요? 아니 유형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근의 공식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는 건데 그냥 단순히 외우고 있느냐가 아니고 근의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알아서 이것을 왜 이게 써서 이렇게 되느냐 이것까지 알아야지 이 근의 공식을 이제 이해했다고 보는 거죠. 근의 공식의 증명 과정까지도 알고 있느냐 이런 거죠. 나오는 과정과 적용하는 방법.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런 근의 공식의 유도 과정을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식만 알면은 다 돼. 그러니까 그 유도 과정이라는 걸 다 까먹고 나중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적용할 때 이제 그런 허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딱 찢는 그런 저게 있어. 그런 문제를 낸다는 거지. 그래서 출제자가 묻고 싶은 게 있고 그것을 포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묻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이제 이 AI는 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 과정에 그런 게 있으니까. 나 근의 공식의 증명 과정을 묻고 싶어라고 이제 AI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그거에 살을 붙여줘 하면 그런 문제들 그런 것을 유도하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어떤 문제는 AI가 잘 만들어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뭘 물어볼지를 이제 논의해가지고 이번엔 이걸 물어봅시다. 라고 하면 그걸 문제 은행을 통해서 만들고. 예를 든다면 네. 이제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뭐 옛날 오형식 있잖아요. 네네. 이 문장 오형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네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어떤 소설이라든지 유명한 네. 작품들 네. 이런 데에서 어떤 문장을 쫙 하나 딱 골라서 네. 그것이 이제 문장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이 AI는 수많은 그 문학 작품을 알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적당한 문장들을 딱딱딱딱 뽑아서 이 오형식에 맞는 문장, 전형적으로 맞는 문장들을 쫙 넣고 이것이 뭐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돼. 그러니까 이건 한 예이지만 어쨌든 이 AI는 기본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응용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묻고자 하는 그것을 포인트로 해서 그것을 어떤 소재는 다양하게 가져와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사한 문장이 이 사설 모의고사에 나와 있어. 묻는 건 전혀 다른데 어떻든 그 문장이 비슷하다. 이건 왜냐하면 작품이나 이런 데서 따오거든요, 많이. 유명 작품에서 그런 작문을 따오다 보니까, 문장을 따오다 보니까 일반 전혀 사설 모의고사에서 우연히 겹치는 수가 있어. 그러면 저쪽에서는 판단할 때 평가 저건 측에서는 뭐 공정성, 이게 유사하네. 이거 공정성이나 이 문제를 봤던 사람이 좀 더 득이 생긴다. 그래서 이거 안 돼. 하고서 그걸 또 빼버리고 다른 문장으로 바꾸고 뭐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AI로 하다 보면 워낙 많은 문장들이 있고 거기서 임의로 뽑다 보면 부딪힐 확률은 만날 확률은 그렇게 적다는 거지. 사설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설령 같은 문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묻는 취지가 전혀 다르거나 뭐 하면 그걸 유사 문제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AI는 뭐 그런 경우에 뭐 셰익스피어의 명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장의 어떤 특정 단어라든가 표현을 현대식으로 바꾼다던가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AI가 사실 문제를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출제위원들이 준 방향대로 또는 출제위원들이 낸 문제은행대로 내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팔란티어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대학생들을 채용하지 않고 고등학생들을 채용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했던 결국 그 취지랑 비슷한 이렇게 뭐 주입식으로 어쨌든 이제 그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 하는 거를 별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자, 지금 수능 문제 AI가 풀면 잘 풀죠. 네, 그렇죠. 엄청 잘 풀죠. 변호사 시험 AI가 풀면 엄청 잘 풀죠. 네. AI가 잘하는 거는 하지 마라. 의미가 없을 거다. AI가 못하는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잘 풀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더 잘 풀어야지. 그리고 AI는 100점을 하는데 나는 그래도 90점 했으니까 못하는 60점보다 난 잘해. 이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을 거다. 아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고 뭘 공부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저는 그렇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AI가 잘하네? 이거 하면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기 연습을 하는데 자동차하고 시합에서 이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정확한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사실 뭐 이제 지난번에 제가 바둑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AI가 바둑 훨씬 잘 두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바둑이 쇠퇴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안 보고. 근데 아직까지도 제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AI가 해설자의 도구로서 굉장히 잘 통합이 됐었고 AI보다 잘하는 인간 이것보다는 그냥 인간들 중에 누가 제일 잘하나 이런 거를 좀 더 포커스 맞춰준다는 거 같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바둑은 조금 특수한 영역인 거고요. 네네. 바둑을 그리고 이제 아직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알파고 이후에 10년 지난 거예요. 네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정말 바둑이 뭐 문제될 거라는 건 아니고, 근데 지금 교육을 통해서 또는 수능을 통해서 얻는 문제들은 그런 바둑 같은 특정 어떤 영역의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옆 사람의 문제, 내 이웃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고 정말로 문제 해결 능력 등등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AI가 잘하는 거라 지금 AI가 잘하는 거랑은 다른 걸 거다. 오케이. 예. 예. 사실 문제 해결력도 그렇고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저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제 노바님이 교육 과정을 쓰는 이건 얘기 됐죠? 교육 과정도 몇 번 아니 저는 그쪽은 별로 참여는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참여하셨나요? 네, 좀 그렇긴 한데. 네, 예. 아무튼 그런 수학 교육 과정이 있어서 사실 어떤 한 수학 강사분이 예. 이제 수학의 선행학습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수학 교육 과정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던 건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소와 사람이 합쳐서 100마리가 있다. 그리고 이 100마리의 다리 개수는 300개다. 그러면 소는 몇 마리 있고 사람 몇 마리 있는가? 이거를 이제 원래는 가장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제 소의 마리수를 x로 놓고 사람의 수를 이제 뭐 100 마이너스 뭐 x 플러스 y는 뭐 놓고 이제 연립 방정식을 놓고 푸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100마리라고 했으면은 x와 y를 먼저 50마리씩 50마리씩 놓습니다. 그러면 소는 다리가 4개인데 200개, 사람은 50마리니까 100개, 300개. 딱 맞구나. 350개라고 치면 다리 할게요. 350개라고 치면 그러면 이게 아니네. 그러면은 맨 처음 어림을 잡고 여기서 소를 하나씩 늘려보고 계산을 하고 이런 방식을 풀어요. 근데 이건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이걸 왜 가르치냐 하면은 맨 처음에 초등학교에 이렇게 가르쳐서 네가 이런 풀이 방식 한번 생각해봐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서 사실 더 나은 게 있어 라고 알려줘서 다양한 풀이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을 배양을 시켜준다가 목적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학원에서는 야 그런 방법 쓰지 말고 그냥 중학교에 있는 걸 미리 알면은 너 훨씬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어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학적 사고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유형이라든가 특정 풀이 방법에 이제 외우고 그거를 적용하는 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에 좀 익숙해졌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선행학습이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 사고력도 저는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의 문제에 있어서 뭔가 좀 차근차근 가야 되는 이제 여러 번 안 좋은 방법도 생각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못 시킨다는 게 저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수능이라는 게 뭔가 이제 수능을 비판하는 얘기로 돌아왔는데 네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희가 세 명이서 좀 동의를 하는 것은 AI 시대에서는 조금 새로운 방법의 학습 방법이었는데 이런 게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제리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능에서 그 외에 아예 새로운 평가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새로운 평가가 아니죠. 새로운 교육이죠. 새로운 교육 방식. 그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예를 들어 수능은 이제 사람의 사고력을 평가한다라는 취지가 있었잖아요. 네네. 만약에 새로운 교육 방식이 들어선다면 어떤 취지가 있을까요? 진짜로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전혀 새로운 문제를 내주고 한번 풀어보고 그 과정에 뭐 컴퓨터가 됐든 AI가 됐든 그런 거 도움을 받으면서 풀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거를 사실 지금은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런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뭐 어떤 기관 같은 데 가면 이제 보안 검사 같은 걸 이렇게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 보안 문제를 받으면 저는 그냥 AI한테 맡겨버려요. 사실 그 기관에서는 되게 화를 내시겠죠. 근데 AI가 너무 잘 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생각은 뭐냐. 이렇게 지식을 물어보는 게 보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최근에 그 보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딘가 보안 문제가 생겼을 때, 패스워드를 잃어버려서 보안 문제가 생긴 경우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문제는 대부분 다 내부자가 몰래 빼가거나 또는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그 피싱 메일을 보낸 다음에 그거를 받아서 이제 답변을 잘못하면 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문자로 이상한 링크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실제 연습하는 테스트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안 문제를 여러분은 나가실 때 컴퓨터를 열고 나가야 되나요? 갖고 나가야 되나요? 이거 답변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피싱하고 비슷한 걸 보낸 다음에 그 피싱의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평가하는 게 훨씬 더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못했을까요, 그동안? 사람이 그걸 평가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걸 이제 평가하는 방법을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패스워드 뭐 잃어버려서 생기는 보안 문제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심각한 문제는. 결국 내부자들이 빼가는 거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소셜 엔지니어를 빼가는 건데 그걸 막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실제 경험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테스트가 아니면 안 된다. 내부자들은
이상행동 감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교육 방식이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보이는 건데 그렇게 아마 바꿔야 될 것 같은데 학교 교육은 좀 이제 어린애 아이들도 저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될지 저도 뭐 교육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을 배운다? 되게 위험한 그 사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사실 아까 로켓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실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실수하는 걸 계속 배워야 되는데 실수를 하면서 거기서 레슨런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 과정을 자꾸 생략해버리는 그런 걸 없애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뭐 크게 바꾸지 않아도 돼요. 실수하게만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의 어머님한테 한번 얘기해봤거든요. 선행학습 시키지 말고 그냥 우리 애가 학교 와서 그냥 좀 못하면 못하고 실수하자. 많이 혼났죠. 그게 이제 현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했던 건 딱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어머님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여러 사람들이 다 공감대를 가지고 바뀌어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실수를 좀 이제 관용적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배운 게 있으면 좋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입시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근데 애초에 이제 실수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입시 제도가 앞으로는 좀 더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노바님한테 전해드리면서 노바님 혹시 어떤 생각 있으신가요? 생각은 많죠. 생각은 많은데 일단은 우리 교육 문제 엄청 이건 뭐 맨날 며칠을 이게 논쟁을 해야지 될 문제이고 또 답도 없어요. 근데 제가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교육은 그 어떤 기본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서 사실은 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어떤 기본 방법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외워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저 문제는 저렇게 풀어야 돼. 이게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왜 나왔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기본만 알면 풀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춰야지 되는데 지금은 엄마들이 그걸 못 기다려. 우선 급해. 선행학습을 해서라도 뭐를 해서라도 많은 문제를 풀어서라도 높은 점수를 받고 싶어요. 사실은 저 개인적인 얘기라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해본 기억이 없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우리 집에서 공부할 여건도 안 됐고 왜냐면 공부하는 방법도 없어. 방이 없어. 책도 없어. 참고서 하나 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좋은 책들 엄청 많더라고. 근데 나는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학교만 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시험을 잘 봐. 나는 나름대로 어떤 선생님 하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100% 팍팍팍팍 못 풀지만 생각하면서 풀다 보면 웬만큼 풀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학교 갈 때 내가 들어간 학교에서는 전 과목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대충대충만 알고 그 자리에서 응용해서 풀면 돼, 문제를. 외워서 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들은 그걸 못 기다려서 많이 문제를 풀어보라. 저도 말을 마치고 싶었는데 갑자기 노바님 얘기 들으니까 저도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들의 어머니한테 이제 하다가 잘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바님처럼 노바님만큼의 이제 어려운 정말 진짜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꽤 어렵긴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을 보면 물질적으로 진짜 행복하니까 삶에 어려움이 없고 또 문제를 만날 일이 잘 없으니까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너희들한테 정말 하나 아쉬운 게 뭐가 있냐면 그런 어려운 환경을 경험하게끔 못 해주는 게 제일 아쉽다. 그건 줄 수가 없잖아요. 일부러 뭐 내쫓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다 직접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간접 경험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간접 경험하게 할 것인가. 그게 교육의 가장 큰 문제라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리님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어떻게 보면 경험 위주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저는 점점 들리긴 해요. 그건 맞죠. 당연히 맞죠. 근데 경험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지식을 배우고 음. 그다음에 시험을 보고 하는 거는 결국 말하자면 간접 경험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직접 경험은 또 실패도 하면서 이렇게 또 배우는 같이 합성이 되면 더 좋은데 너무 많은 간접 경험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다양한 환경을 풀어서 실패도 좀 하게 하고 네,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예, 거기서 딱 하나만 얘기하면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뭐를 배우더라도 수학 공식을 배우더라도 이 공식이 왜 나왔는가, 또 자기가 어떤 문제를 풀렸으면 내가 뭘 몰라서 이거 틀렸나. 그래서 그 몰랐던 부분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어떤 물상이라고 물리 현상들을 학교에서 물론 설명을 했겠지만 그걸 잘 못 알아들었어. 근데 나중에 와서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이것을 자기가 어떻든 생각을 해서 저를 해야지. 선생님이 그 방법을 다 알려줘. 그냥 외우기만 해서 공식을 하면은 고민 없는 공식은 그쵸. 이건 자기야 저기밖에 안 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는 많이 하죠. 저는 사실 경험보다는 뭐 어떤 생각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행을 가면은 지난번에도 한 번 했지만 자기가 직접 가서 보면은 진짜 뚜렷이 남아 있어요. 근데 책이나 뭐 영화 이런 데서 봤으면 저런 게 있었구나 하지만 나중에 보면 또 잊어버려. 기억에 남질 않죠. 않아. 그래서 어떤 경험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고민했던 이런 것, 그게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본인이 고민하는 게 직접 경험. 본인이 직접 하는 경험. 직접 여행 가고 하는 거고, 간접 경험이 다른 사람이 했던 얘기를 들으면서 오케이. 본인이 속으로 생각해보고 하는 그게 이제 간접 경험일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근데 간접 경험하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렇죠.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도 예를 들어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그거에 있어서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예를 들어 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데, 뭐 사실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에도 독후감 같은 거나 아니면 논술 뭐 이런 걸 많이, 독서 논술 이런 걸 많이 했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내 의견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책을 읽는 것도 많이 읽어야지 되는 건 사실이지만, 많이 읽는 것보다도 제가 더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거지. 왜 이 책이 왜 이렇게 쓰여져 있고 왜 이런 내용들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소설이 있다고 해서 뭐 어떤 책이 있다고 해서 많이 보고 또 영화도 많이 보고 많이 본 거 생각 없이 그냥 많이 보는 거, 재미로만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을 계속 얘기했는데 어떤 거는 직접 경험이 필요한 게 있고 어떤 거는 간접 경험이 충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남자들은 차림 빼고 다 해보라고 하는 얘기도 다 해볼 수가 없거든요. 다 직접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직접 경험이 필요한 거는 실패.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걸 간접 경험을 열심히 해봐야 그거는 몸에 남지 않고 맞아요. 체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직접 경험해야죠. 그러니까 그거에 밸런싱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도 갑자기 또 떠오르는 건데 이게 자꾸 길어지게 되네요. 근데 괜찮아요. 이게 저는 이제 실패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실패를 했다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라고 어떻게 생각했다가 J 스타일. 네네 그죠. 그 J 스타일의 실패고요. 했는데 내가 이거를 계획대로 뭐가 계획대로 하다가 내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성공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패한 경우에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좀 줄 수 있어야 된다. 오케이. 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J 스타일 말고 P 스타일의 실패를 하나 설명해 볼게요. 네네네. P 스타일은 일단 먼저 해. 실패해. 왜 실패했는지 몰라. 그러고서 조금 깨달아요. 그러고서 다시 또 해. 근데 그 시도하는 횟수가 많이 하면은 결국 그 얻는 교훈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J가 좋다, P가 좋다 말하는 건 아니고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실패해서 한 번에 아니면 두 번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도 좋은 거고, 또는 여러 번 시도를 하는데 대신에 여러 번 시도를 시도하는 간격을 줄여야죠. 많이 시도해야죠. 스타일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결국 그 얻는 양은 비슷할 거다. 일단 시도하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P 스타일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P 스타일은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실수는 또는 모든 실패를 통해 얻는 거는 다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꼭 계획을 세우고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한 다음에 그때 조금 깨달은 다음에 다시 또 조금씩 하면 되는데 그때는 시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관련해서 진짜 너무 길어졌는데 딱 네네네. 우리가 더 예, 얘기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옛날에는 네. 어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옛날에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주관식으로 많이 봤거든요. 네. 주관식도 많이 보고 봤는데 네. 어떻든 틀린 문제 네. 어떤 시험을 봤는데 틀렸던 문제는 확실하게 알아. 나중에 그쵸, 보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알아서 쩍쩍쩍 맞췄던 문제도 뭐 물론 네. 그 알고 있으니까 더겠지만 어쨌든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을 해보고 나는 왜 네. 틀렸을까? 음. 이게 왜 잘못 알고 있었을까? 음. 이런 것들을 반추를 해보면 음. 이렇게 어쨌든 그 능력이 네. 자꾸 늘어나는데 음. 사실 그것을 반추할 시간을 안 주고 그냥 막 많은 문제만 다뤄보는 것은 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2분 안에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자, 네.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육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런 학습의 과정도 있는데 변별이라는 과정 안에서 뭔가 저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질 좋은 문제들을 학생들이 평가했으면 좋겠는데 수많은 양으로 승부한다는 느낌이 저는 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영역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얘기까지 하게 되면. 그럼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 네네. 네네네.